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저는 유튜버를 한 지는 오래 안 됐는데, 제 채널명이 KSLO 6480 또는 빈센떼입니다. 빈센떼는 원래는 제가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해서 빈센트라는 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에콰도르에 컨설팅 차 출장을 갔을 때 에스파냐를 배워보니까 그쪽에서는 빈센트를 빈센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빈센떼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새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등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거, 그리고 동물들의 일상생활, 그 다음에 텃밭,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가장 인기 좋은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이 비를 맞아요 라는 요즘 그 백음성 선생이 부른 그 트로트 가요가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때 이 스마트폰으로 앞에 차 그 중간에 QM5가 또 우연찮게 그 가운데가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핸드폰 거치대를 부착을 하니까 아주 이 촬영을 하기에 딱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운전을 할 때 앞에 전면부에 영상이 찍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이 도로 주행하는 거를 경치가 좋은 곳이든 뭐 안 좋은 곳이든 이렇게 또는 강변이든 아니면 시내 주행이든 이렇게 찍어서 쇼츠에 사랑의 비를 맞아요 백음성 씨가 부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으니까 기본 조회수가 1000회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쇼츠는 단점이 뭐냐면 이 시청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해서 수익 구조가 나려면은 시청 시간이 3000에서 4000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쇼츠 말고 동영상을 올려서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지 빨리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동영상을 가끔 가다가 찍어 보는데 이 동영상이 문제가 뭐냐면 이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양손을 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하는 거를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손이 굼뜨다 보니까 한번 동영상 편집하면은 한 새벽 2시, 3시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도로 주행 때는 이 앞에 있는 차량의 차량 번호를 뷰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저께인가 그 유튜버가 어느 그 뭐더라 그 어떤 그 유튜버님이 올리신 걸 보니까 그 키네마스터로 그 뷰러 처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잘 안 됐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거는 그 차량 번호 같은 경우 또는 사람 얼굴을 뷰러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폰트도 좀 멋있는 거 쓰고 컬러도 좀 시인성이 좋은 걸로 하면 좋은데 그게 디자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최근에 열심히 한 결과 지금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었어요. 2,120명 정도 됐는데 시청 시간도 총 3,000시간 중에 한 1,100 몇십 시간 정도 됐거든요. 한 30% 정도는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년 동안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청시간 3,000에서 4,000시간을 올리면은 제가 이제 드디어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으로 돈을 버시나요? 저는 자격증이 많은 건 아닌데 전기 기능사,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전기 감리원 중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시설 쪽에 전기 시설 쪽에 근무도 조금 해봐서 그 시설 쪽의 생리나 그 근무 형태, 당직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전구 교체하는 거, 사다리 갖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배전반, 분전반 체크하거나 또 거기 스위치류나 뭐 휴즈, 케이블 이런 거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각 벽에 콘센트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레포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기 자재 관리하는 거,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아내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식산업센터인데도 굉장히 큰 그런 곳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배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일하는 절차라든지 또 그날그날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체크하는 주기, 그 다음에 어떤 그 관리 대장을 어떤 주기로 뭐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업무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시설 쪽은 단점이 2,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내가 그 가정생활도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큰 부담이더라고요. 어디 가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게 좀 저는 당직 쓰는 게 좀 부담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노후된 곳에 있으면 당직 쓸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화재 비상벨이 오동작을 가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에스컬레이터가 그 관리 시스템이랑 모니터링 하는 거랑 또 실제 에스컬레이터 쪽에 그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에 고장이 나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소방 관련해서, 화재 관련돼서 그거는 좀 예민하게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하는 또 방송 송출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또 음악 틀어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은근히 신경을 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시설 쪽은 임금이 너무 쌉니다. 최저 생계비만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장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일을 시작을 해서 저녁 6시면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손 털고 퇴근합니다. 잔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 시설 쪽이, 설비 쪽에, 기계 설비 쪽에는 이제 여기서 보일러라든지 공조 같은 것들이 약간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거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씩 늦게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일반 회사원처럼 뭐 야근을 한다든지 잔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가끔가다 비상 출근을 하긴 합니다. 이게 물이 새가지고 뭐 그런 것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데는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자격증을 거기서 따서 좋은 데로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가지 않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사 자격증을 이것저것 많이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면 늙어서 아주 편안하고 고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되는 아주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기 기능사 말고도 정보 처리 기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 감리원 고급, 그 다음에 전기공사 기술자 고급, 정보통신 기술자 중급인가? 중급인가 고급인가 하던 거 갖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쪽에는 또 예술인 증명 발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인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실적을 이제 계속 관리를 잘 했더니 지금 예술인으로 등록이 얼마 전에 돼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하는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예술인 복지 사업 쪽에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거는 내가 이제 시집을 낼 때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제가 시집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제 돈 들여서 한 150 들여서 시집을 아주 얄팍한 거, 조그만 거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 책이 뭐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그 자기가 시집을 하나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엔지니어로서만 인생을 산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을 해야 인간의 그 삶의 품질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또 삶이 재밌습니다. 저는 뭐 자전거도 타고 뭐 등산도 하고 낚시, 배스 낚시도 하고 루어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인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반 스케치 그런 활동도 하고 제일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이제 알토 색소폰 해가지고 색소폰을 한 지금 2018년도 12월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나? 6년 됐나요? 6년 정도 됐는데 뭐 웬만큼 그 리얼 마스터 그 반주기를 보고 뭐 웬만한 거는 다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같이 동호인들끼리 또 카페라든지 라이브 스테이지 가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삶은 그렇게 좀 여유도 있고 약간 정서적으로도 약간 재미있게 인생을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윤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멋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사람은 멋.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풍류를 즐길 때 멋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멋이라는 게 요즘은 뭐 멋이 약간 뭐 저급하게 쓰이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그 경치 좋은 곳에 이제 정자나 어떤 그런 그 놀이마당 이런 데 이제 또는 그 시조 읊는 그런 어떤 장소 가서 한시를 읊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즉흥적으로 시조를 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푹푹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많은 지식과 어떤 단어, 어휘력,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또 더군다나 한자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깊어야지 그게 되고요. 현대에 와서는 이 어휘력과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고 그걸 응용을 해서 자기가
시를 쓴다든지, 아니 시를 읊는다든지, 낭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노래로 승화시킨다든지, 또는 그런 거를 또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예술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엇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로서의 또 삶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을 했는데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논리적 사상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대로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C 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C 언어든 뭐 자바 언어든 또는 포트란, 뭐 코볼, 뭐 C, C++, C#, 요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언어들의 그 기반이 대부분이 그 C 언어입니다. 저는 C 언어를 할 줄 알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알파벳으로 된 내 이름을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히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잘 찍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C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 로직이나 또는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그 셀렉터문도 쉽게 짤 수 있고, 또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그 엔지니어링 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취득했던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노하우들을 쭉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한 권을 다 썼을 때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 3권을 재본을 해서 내 주변 동료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가끔가다 보면은 그 자기 고유의 기술인 것처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술 발전은 옛날에는 뭐 1년, 최근에 뭐 6개월, 뭐 3개월 이런 속도로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나 또는 이런 그 자기 갖고 있는 노하우는 6개월만 지나면요, 요즘은 다 구닥다리여가지고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회사 생활할 때 또 뭘 했었냐면 그 시에서 운영하는 도심형 텃밭이 있습니다. 그 도심형 텃밭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그 대도시에 보면은 그 시 주변이나 어디 공원 옆구리에 도심형 텃밭을 이렇게 3평씩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뭐 1년에 5만 원씩 내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이제 땅이 큰 데는 뭐 수백 개씩 이렇게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스마트팜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관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관점은 물을 그냥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뭐 컴퓨터 장비, 통신 장비 또는 모터, 뭐 급수, 관수, 조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원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한전 전기를 안 받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그것을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말합니다. 요즘에 전기 자동차에 있는 그 배터리, 그런 데다가 저장을 했다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 전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ESS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ESS가 함께 따라다녀야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안정적인 전력 파형이나 전력 그 품질을 전압이라든지 주파수 이런 거를 깔끔하게 맞출 수가 있는 기본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었고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무엇을 했냐? 스마트워치 있죠. 팔목에 끼는 거. 이거를 노인 요양원에 계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거를 하나씩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그 노인들이 치매 걸리신 분이 있으면 위치가 어디에 계신지 그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방을 만약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알람 울리게 해서 그 관리자가 뛰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노인 요양원에 가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만 드시고 그 약에 취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면은 등이 욕창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1시간에 한 번씩 거기 보호사라고 해놔요. 간호사라고 해놔요. 그분이 가서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그 노인분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리 포인트인데, 그거를 그 간호사가 또는 보호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원격에서 감시라고 하면 좀 나쁜 말 같은데,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바빠서 까먹게 되면은 그거를 깨워주는, 알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직접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실험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슬픈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요양원, 노인 요양원에 중증 그 노인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런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는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지셨는지, 이거를 그 요양원 매니저들도 알고, 또 그거를 동시에 그 자식들한테도 알려주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요.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거기 그 중증 노인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요양원에 거기 그 뭐라 그럽니까?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제가 표현을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완곡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거를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식들이. 저는 그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그런 골치 아픈 일은 지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 그 저는 이제 또 책도 어,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책을 지금 못 읽는 상황이 돼가지고 요즘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대 현대 문학 단편집 100선 하나 사서 그걸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거를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00선을 다 읽으라는 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소설, 뭐 메밀꽃 필무렵이라든지, 뭐 발가락에 닮았다든지,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거, 무녀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글이 있고 독후감을 쓰라는 게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거를 읽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가 사춘기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대 현대문학 대부분 소설들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또 일제시대 때 쓴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문학 소설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중학생의 시각으로 보면은, 또는 이제 그 당시 80년대 초에 중학생의 시각으로 보면은 약간 야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 야한 건 아닌데, 그때 사춘기 학생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약간 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읽다 보니까 그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그거 이전에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중학생 때 얘기고, 제가 초등학생 때는 또 옛날에 왜 어깨 동무, 뭐 소년 중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잡지.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또 뭐가 있었냐면 샘터라는 조그만 그 잡지책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샘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재밌는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로 가게 되죠.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지가, 두루마기 화장지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때에는 대부분 이제 신문지를 이제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끈에 끼워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그거를 이제 밑 닦는 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저 뒷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화장실에 그 볼일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어깨동무도 보고, 뭐 소년중앙도 보고, 그다음에 샘터도 보고, 그러니까 큰 볼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연찮게 그걸 다 읽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저는 그 중에 뭘 많이 읽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깨동무에 요철 발명왕, 또는 그 SF 그 소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샘터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 에세이나 수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장실에서 큰일 보면서 그걸 이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는 또 그 만화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지금 엄마 농에 그 엄마가 숨겨놓은 뭐 50원짜리 이런 거 동전 훔쳐다가 10원짜리 만화책을 5권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만화방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의자가 긴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SF만 봤습니다. 로봇 나오는 거, 우주에 관련된 거. 그 당시에 만화 중에 물러가는 자동차라는 만화가 있었고, 황금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그 다이내믹스 무슨 로봇인가 그 현대에서 그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그 개같이 생긴 로봇이 지금 전쟁에도 투입되고 뭐 총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 물러가는 자동차는 뭐냐면 요즘에 나온 수소 자동차. 그게 벌써 40년 전에 이미 만화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로켓 타고 날아가는 거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캠프롱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 부근에 살았는데, 옛날에는 그 시골에 살면은 우리나라 정규방송 KBS나 MBC 이런 게 잘 안 나오고요. 대략 그 캠프롱 옆에 미군 부대 옆에 있으면요 AFKN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그 당시에 벌써 세서미 스트리트를 저는 다 봤습니다. 그 미군 방송 AFK 보면서. 물론 이제 그때 뭐 영어를 많이 알지 못해서 못 알아듣기는 했지만은 세서미 스트리트를 그때 다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재밌냐, 그러니까 뭐 재밌다? 또 즐겁다? 행복하다? 사람의 다 그 자라온 성장 배경하고 또는 배운 학식 또는 자기 커온 그 가정 환경 또는 유전적인 측면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요즘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 보면은 그 부부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네. 또 오은영의 결혼지옥 뭐 이런 거 봐도 그 짝꿍을 잘못 만나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와이프를 잘 방치하면서 잘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은요, 또 이제 부부싸움도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싸움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그 대화에 너무 몰입해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무관심, 그리고 너무 몰입하지 않는 거, 그 대화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저는 남자니까 만약에 마누라가 뭐라고 찡얼찡얼 막 짜증내고 뭐라고 막 그 남편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또는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말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딴짓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설사 그 상황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에 이제 우리 그 보통 너 때문에 뭐 안 된다,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막 하는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거를 너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했다, 그 말을 자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장난스럽게 장난을 자꾸 쳐야 돼요. 부부간에도 우리 저기 옛날 그 양반 가문에는, 저도 이제 양반 가문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세뇌교육 당해가지고 이 모양 입고 됐는데, 양반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마누라 앞에서도 재롱도 떨고 또 애들 앞에서도 재미나게 이렇게 재롱도 떨고 웃길 줄도 알고 위트가 있게 그렇게 살면요, 싸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몰입하지 마라. 그 대화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그럼 몰입한다는 게 뭐냐면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게 보통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그래서 자꾸 거기에 넘어가서 자꾸 싸움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꾸 말꼬리 잡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집안이 약간 이 싸움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럼 사람 스트레스 받고 자꾸 그걸로 인해서 짜증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말꼬리를 내가 끊어야 돼요. 화제를 딴 데로 돌리든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재롱을 부리든가 아니면 스킨십을 하든가. 그리고 말을 돌리더라도 그 상대방이 기분 좋은 쪽으로 말을 돌리면 더 효과가 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너무 경제적인 관념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 어렸을 적에 그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그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내면의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 잘 만나가지고 심리 상담을 해서 개과천선을 하든가 아니면 그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이혼하면 돼요. 이게 무엇보다 좋으냐면은 만약 이혼 안 하고 이거 참고 서로 참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부처님 같은 분 아니고서는 분명히 나중에 육박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형사처벌도 갈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살인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느니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협의 이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있다 해서 애들 때문에 이혼 안 하고 하는 거는요, 그 되려 애들 정서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요. 단 대신에 저는 애는 엄마 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동물적 본능에서 봤을 때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 엄마가 잘 데려가서 잘 키우든 못 키우든 그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시작을 해도 되고 여자가 먼저 시작해도 되고 그러는데 부부 둘 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울 때는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고 적당한 선을 가지고 애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뭐가 좀 부족하네?
근데 부족할 때 내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네. 내가 떼써봐야 나한테 피해가 가네. 아,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내가 어떤 성취를 할 수가 있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버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아껴서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었네. 이런 걸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거는 뭐냐?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수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아, 존경스럽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존경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 문제는 대부분이 뭐에서 발단이 되냐면은 우리 그 효 문화가 깨져서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꼰대 또 생겼네. 또뭐 나이 많은 티내네. 뭐 아, 저선 늙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효에 대한 그 마음이 있고 그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애들은 아, 틀려요. 어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말하는 말투라든지 이 존경심,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또는 사회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부딪혔을 때라든지 아니면 차를 갖고 다니다가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할 때 최소한 아래 위는 따지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요즘은 어른들이 왜 어른 노릇을 못하냐면은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없었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을 때는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중학교만 나온 사람,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또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 다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터넷,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18세 이하에 있는 우리 어린이나 청년들이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 몇 번 두들겨서 지식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과 그다음에 동영상을 통한 실제 경험 그런 걸 다 하게끔 하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아는 체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은 50대 이후부터는 인생이 외로워요.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 평등으로 집에 가도 와이프가 남편 알아주지 않고요. 물론 남자도 이제 와이프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겠죠. 그 남녀 평등이라는 그 세태가 뭐 90년대 말부터 그랬나요? 하여튼 여자들도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하듯이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위주 또 여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맥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6,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그랬죠. 여자들이 많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해를 많이 봤죠.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동물적 본능으로 지금 남자들한테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된 거는 거의 찰나입니다. 찰나. 50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어디 티끌만큼도 안 되는 1초도 안 되는 거리가 1초 거리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잠깐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돼요. 어떤 인간 문화 또는 문명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전제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만약에도 재발하거나 자주 전쟁이 발생되면 다시 남성의 시대가 또 옵니다.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페미니즘도 아니고 과거사를 봤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최근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인간들이 가장 지금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도 가장 없는 시기고 물질적으로도 엄청 풍요롭고 아프리카 뭐 그런 몇 군데 빼고는요 지금 그
전 세계가 아주 그 르네상스로 봐도 돼요. 인간이 가장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잠시나마 그나마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육해공, 네?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지금 저 할 거 없으면 그냥 유튜브 해도 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지금 아르바이트만 해도요,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요. 문제는 내 건강이에요. 건강을 얼만큼 유지시키느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눈이 안 보인다는 거, 두 번째는 허리가 요추염좌가 너무 심해서 수시로 발생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여태까지 이 요추염좌라는 거를 확신 안 하고, 이제 그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디스크도 이제 물론 조금씩 있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디스크의 실질적인 문제는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덤블링 하다가 다친 그 척추 때문에 거기가 이제 아프니까 허리를 많이 안 쓰고 허리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기립근, 허리 척추를 받쳐주는 그 기립근 쪽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지금처럼 한 시간 동안 떠들고, 이게 양반다리를 하든 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저 모두 일어나지 못해요. 통증이 엄청 심해요. 허리 아프면은 수면을 못 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또 눈이 피곤해요. 눈이 피곤하니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눈병주 자주 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삶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에 운동량 축소에 활력이 떨어지니까 또 면역력이 떨어져요. 계속 악순환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을 수시로 해서 근력 강화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삶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뭐 하는데, 사실은 햇빛 나는 날 나가서 1시간 걸으면서 햇빛 쏘이는 게 최고예요. 비타민 D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몸에 있는 세균이나 병균들도 햇빛 적당히 쐬면요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햇빛 쏘이면 스트레스도 좀 해소돼요. 그래서 햇빛 좋은 날 산속에 숲속에 이렇게 햇빛도 좀 간간히 쏘이면서 등산, 뭐 아주 높은 산 등산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둘레길 같은데 걸어다니는 거 최고예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는 짝꿍이 있으면 짝꿍하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둘레길 함께 도는 게 최고예요. 등산 많이 한 사람 60 넘어서 무릎 다 나갔습니다. 자전거 많이 탄 사람 무릎 다 나갔어요.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들고 매일 자기 전에, 이게 잘 때 옆으로 눕든 바로 눕든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 어깨 여기 다 아픈 거, 근데 목 디스크 다 그게 원인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려고 이거 샀어요. 이거 처음 한 10분의 1 읽었나? 재밌습니다. 이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했나 하는 그 내용부터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넋두리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